뉴스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평창올림픽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간 중국이 주장해온 북핵 문제 해법이 바로 이 쌍중단이었죠. 남한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고 북한도 핵실험 중단하고 쌍으로 중단하자, 이런 거였습니다. 일단 우리 쪽은 평창 동계올림픽 때까지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답할 차례입니다. 핵과 관련된 모든 실험을 평창 때까지 중단하겠다라고 북이 선언만 한다면 이건 해빙의 첫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간다면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도 아주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엊그제 최문순 강원지사가 중국에서 북한 관계자들을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게 알려졌죠. 우리가 먼저 악수 청하고 중국이 북한에다 권유하고 남북이 쌍중단까지 합의를 한다면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 기대할 만합니다. 내친 김에 한 발 더 나아가길 기대하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승부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MBC 방송 인터뷰였어요. 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문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은 올림픽 기간 중에 합동 군사훈련 연기를 검토할 수 있고 이미 미국에 그런 제안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미 했다? 네. 그동안 이런 가능성에 청와대가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한미 간의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다는 것이죠. 예.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내년 2월부터 3월까지 열리거든요. 예. 근데 3월에 시작되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실시 여부는 지금 이제 결정을 해야 해서 결국 문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이 훈련 중단은 결정했어요. 그러면 북한이 어떤 답을 내놓을까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 대통령도 모든 것은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북한이 만약 도발 중단 메시지를 보내온다면 평창올림픽의 평화로운 개최를 넘어서 긴장 완화, 대화 국면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한미 양국도 연합훈련을 자제한다면 이게 바로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 방안을 사실상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중국의 중재 역할에도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한 발 더 나아가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북한의 올림픽 참가도 아주 꿈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문순 지사가 중국에 가서 만나고 왔다는 겁니다. 북한 관계자들 접촉을 했다는 건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뭐 함구하고 있습니다만 네. 좀 긍정적인 흐름을 받았다라는 얘기까지는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여기도 한번 우리가 포인트 둬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포인트 뭡니까? 네, 시한폭탄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 이름이 유빗이에요? 네. 해킹을 당했습니다. 맞습니다. 해킹을 당해서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유빗이 어제 오전 해킹으로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화폐 자산의 17%, 우리 돈 170억 정도라는데 그게 다 빠져나간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네요. 앞서 지난 4월에도 해킹으로 55억 규모의 비트코인을 도난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 문까지 닫게 된 것인데 블록체인 기술에 따른 안전성을 내세웠지만은 가상화폐 역시 해킹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고요. 또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으로 인정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은 금융당국의 피해 구제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유비 측에서는요, 투자한 투자자들한테 70%만 일단 지금 돌려주겠다. 네. 그리고 사건이 다 해결되고 나면, 파산 절차 다 끝나고 나면 30%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1,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라면 지금 700밖에 못 받는 거예요. 네. 300은 받을지 말지 모르는 상황. 뭐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네요. 해킹, 파산 선언, 가상화폐 거래소, 오늘 아침 떠들썩합니다. 짧게 하나만 더 보죠. 네,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전모.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한다고요. 네, 전체 블랙리스트 문건의 규모, 또 분석 결과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블랙리스트 실행에 경찰에 개입한 사실도 오늘 공개될 예정입니다. 경찰이요? 네. 공교롭게 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거든요.
김 전 실장은 종북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다 벌어진 일이지만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고요. 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신과는 동떨어진 사건으로 기소돼 참담하다고 이렇게 울먹였네요. 후회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전 장관은. 예, 두 사람에게는 각각 징역 7년, 징역 6년 구형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포인트.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전당원 투표제를 바른정당과의 통합 과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대원 확대하지 않고 선거를 치르면 우리 당은 자연스럽게 소멸의 길로 갈 수가 오늘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통합 선언과 함께 전당원 투표제 도입 여부를 밝힐지 주목됩니다. 국민의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엽니다. 의원총회 뭐 자주 여는 거죠. 하지만 오늘은 좀 특별합니다. 이 자리에서요.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바른정당과 통합하지 말자. 대신 헌법 개정 연대 추진에 나서자. 이렇게 안철수 대표한테 공식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 연대 추진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합의 이혼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자,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통합파의 답변은 뭘까요?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입니다. 송기석 의원 연결을 해보죠.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기석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그 바른정당과의 통합 의견 듣는다고 지역을 쭉 돌아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고요. 네. 예,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어제 그 대전 충청 지역을 마지막으로 이제 직접 현장에서 당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절차는 사실상 이제 마쳤습니다. 예, 예. 이제 실제 당원들의 뜻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직접 듣는 계기가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호남 지역에서는 실제로 이 통합 방향에 대해서 예.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다.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상당수 있고 특히 호남 지역의 지방 의원들은 네. 대단히 부정적이다. 뭐 이런 현실들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결론을 그러면 내셨는지 궁금한 게 지난번 송 의원 여기 뉴스쇼 출연하셨을 네. 때는 통합에 대한 의지가 아주 확고하셨거든요. 네. 전국 돌아보고 내린 결론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쪽입니까? 네, 뭐 지역의 이렇게 당원들의 목소리 듣기 전에 저희가 5시 반 동안 의총을 통해서 또 의원들의 서로 토론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아마 절차적으로는 다 이렇게 수렴 과정은 다 마친 걸로 이제는 뭐 당 대표의 뭐 정치적 결단 이것만 남은 상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렴 과정을 거친 결론은 그러면 그래도 통합이 맞다 쪽입니까? 아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제 현장 목소리도 듣고 또한 반대 목소리 역시 있었으니까 예, 아마 어제 이후로 그 전에도 쭉 숙고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 총체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 이제 정치적 결단을 내릴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 의원님도 같이 쭉 분위기 보셨잖아요. 송 의원님께서 네. 보시기엔 어떤 쪽으로 결론 내리셨어요? 예, 뭐 이게 결국 우리 당이 현재 좀 지지율이 조금 낮은 상태에서 뭔가 혁신적인 뭐 길을 찾아야 된다는 점에서는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상당수 분들이 이제 과연 바른정당하고의 뭐 통합까지 지금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시기에 관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다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예. 최종적으로 역시 뭐 대표께서 정치적 부담까지 다 예. 안고 가야 되는 거니까 뭐 이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이 방향은 맞다. 다만 이제 시기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는 정도라고 송 의원은 파악하셨단 말씀.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오전 10시에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통합 반대파는요. 예. 최후 통첩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제안 물론 들으셨겠지만 통합론으로 지금 소모전 벌일 때가 아니다. 통합 말고 바른정당하고 개헌 연대를 하자. 개헌을 매개로 연대하는 정도만 하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통합 반대 측에서도 거기엔 동참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좀 전에 말씀하신 중에서 오늘 의총은 10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 미뤄졌어요? 네,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사정 또 지역에 가 있는 분들도 올라와야 되는. 예. 갑자기 이제 어제 오후에 의총 공지를 했는데.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오후 2시. 특히 저희 당 같은 지역 의원들이 이제 호남 지역이 많다 보니까 바로 올라와야 되는 문제 때문에 아마 오후 2시로 변경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이제 개헌 연대로 가자. 이 제안에 대해서는 아마 반대했던 분들, 지금 단계에서는 통합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고 한 분들 중에 또 몇 분은 연대 자체 논의도 안 해야 된다라고 이제 했던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좀 더 진일보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이제 다만, 지난 11월 29일 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양당 정책 연대 협의체가 이미 출범하면서 사실상 개혁 입법뿐만 아니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이 함께하는 과정 이렇게 그것을 얻기 위한 노력들이 이미 사실상 시작된 상황입니다. 연대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은 이분들의 얘기는 지금 연대 정도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까지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통합 대신 연대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만들어진 연대체라는 것은 연대를 통해서 통합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이 좀 달라요. 네. 개헌 연대까지만 하자는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1월 말에 이미 정책연대협의체가 출범하면서 사실상 개헌과 선거제에 대해서는 연대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방점이 통합은 말자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렇습니다. 찬성하시냐 이거죠. 근데 이제 이 통합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대만 하자. 다음에 선거 연대까지 해보자. 그리고 나서 통합을 논의하자. 아예 통합 자체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여러 의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의견 수렴 과정, 당내 논의 과정, 공론화 과정에서 나왔던 의견들 중에 하나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의견은 어떠세요? 송 의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당 대표가 모든 정치적 부담을 각오하고 어차피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방향 잡으셨어요? 안철수 대표께서는. 왜냐면 오늘이 최후 통첩이고 이거 결정 안 하면 합의 이혼하겠다라고까지 나온 마당이라 마음의 결정은 어느 정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합의 이혼이나 나가라 이런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요거는 좀 지나친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같은 점도 있겠지만 다른 점 차이를 또 인정하고 서로 설득해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지금 저도 이제 정확히 아는 바는 없기 때문에요. 송 의원님이 모르시면 누가 합니까? 송 의원님 안철수 대표의 복심이라고 항상 말씀하고 다니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느 정도의 수준의 선언을 하느냐. 어차피 이제 정치적 선언을 먼저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추진 과정,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느냐. 또 나아가서 분명히 또 지난 우리 당내 공론화 과정에서 리더십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어떻게 돌파해 나가느냐 또는 어느 선까지 또 책임도 지느냐 이런 걸 함께 이렇게 해서 선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어느 정도 내용인지 또는 시기 이런 것은 최종 대표께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사실 이 통합이라는 것이 정말로 효과를 내려면 지방선거 전에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오는 거고 그러려면 크리스마스 직후 한 26일쯤은 유승민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가 손잡고 선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스케줄을 잡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사실상 이제 공론화 과정을 어느 정도 마친 단계니까 어느 게 이제 가장 시너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은 안철수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의 어느 정도 교감, 시점에 대한 합의, 그런 거에 따라서 시기가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정해지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는지를 저는 여쭙는 겁니다. 아니면 벌써 지금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20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부 또 지나치게 좀 오래됐고 또 지나치게 격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또 피로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그 전이라도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26일 전이라도 이루어지려면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 마지막 최종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내가 이 모든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선언을 하느냐 마느냐 마지막 버튼을 누르느냐 마느냐 그것만 남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결정은 하셨네요. 그러면. 제가 사실상 안 대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의 내용을 담고 또는 어느 정도 책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어떤 방향, 시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향은 어제 이제 공론화 과정이 사실상 마쳐졌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이제 시점이라든가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심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결심, 버튼 누르느냐 마느냐 이 정치적 부담을 내가 통합을 했을 경우에 정치적 부담을 지느냐 마느냐에
버튼 누르기 직전까지는 지금 와 있는 상태. 알겠습니다. 26일 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뭐 지금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아요. 오늘 통합 반대파에서 개헌 연대 정도까지만 하자, 통합하지 말자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받아들이기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상태. 아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통합하지 말자는 걸 전제로 한 개헌연대이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럼 송 의원님,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선언하더라도 절차가 하나 더 남죠. 그게 뭔가 하니 당원들이 투표해서 동의를 해야 됩니다.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는데 전당대회 의장은 이상돈 의원, 반대파죠. 이상돈 의원은 열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온라인 투표를 해야 되는데 온라인 투표 생각하고 계세요? 이제 통합이 만약에 뭐 그런 방향으로 정해진다면 그거에 대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당원 당규에 따른 전당대회 이것은 당연히 거쳐야 되는 겁니다. 다만 뭐 전당원 투표 이 문제는 그 전에 예를 들자면 뭐 통합으로 가자는 측에서는 절대 다수의 당원들이 뭐 찬성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또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당원들은 어떤 생각인지 그걸 미리 한번 확인해 보자.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동안에 주장했던 사람 양측 다 좀 일정 부분 정치적 책임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단계에서 전당원 투표 이야기가 나온 거지 통합 방향에 만약에 갔을 경우에 법적 절차에 따른 그 전당대회를 대체하는 뭐 당원 투표는 사실 현실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안철수 대표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평창올림픽에 대해서도 뭔가 급물살이 좀 물 밑에서 오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인데 국민의당이 훨씬 더 물 밑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송기석 의원 이야기를 오늘 행간에서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하시는데 저는 느낌은 받았어요. 안철수 대표가 결심은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과연 어떻게 헤어지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서로 설왕설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의총 보죠. 행간에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도 뭐 정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참 오랜만에 어제 황교안 전 총리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지난 5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마치고 퇴임한 이후에 한동안 조용히 지내는 것 같았는데 어제 갑자기 SNS에 자신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이건 가짜뉴스다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등장한 황교안 전 총리.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가짜뉴스를 비판하면서 다시 등장했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성균관대 동문들이 자랑스러운 성균인으로 황교안 전 총리를 선정한다라는 뉴스까지는 나왔는데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황 전 총리가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 다분히 감정 섞인 글을 올렸는데요. 그 글 첫 시작이 어떤 문장이었냐면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첫 문장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가요? 요즘 일부 언론 등에서 저에 대한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거의 모두 거짓 뉴스다. 페이크 뉴스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 글이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성대 총동창회가 좀 시끌시끌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5일 성대 총동창회가 황 전 총리를 자랑스러운 성균인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근데 일부 동문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황 전 총리는 촛불 심판을 받은 박근혜 정권의 핵심 인사다. 이러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상 반대 이 서명운동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딱 그 무렵에 황 전 총리가 아니 이게 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이 성대 자랑스러운 성균인 선정에 대해서 뭔가 이 잘못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이런 글을 올린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가짜뉴스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비판하면서 다시 등장한 황교안 전 총리 이 뉴스의 행간 이면을 볼 텐데 근데 뭐가 가짜뉴스라는 거고 뭐가 진짜 뉴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첫 번째 행간입니다. 황 전 총리는 여전히 불친절하다입니다. 불친절하다? 네. 뭐 황 전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과잉 의전 논란도 많았잖아요. 너무 좀 뻣뻣하다. 너무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그 태도를 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SNS에 가짜뉴스에 속지 말라.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뭐가 가짜뉴스인지 얘기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성균관대에서 성균인상 준다는 게 가짜라는 건지 뭐가 가짜라는 건 아니면 논란이 벌어진 게 가짜라는 건지 어디가 가짜인 거예요? 없어요. 그 얘기가. 몰라요? 예. 김성환 씨도 모르는 겁니까?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황 전 예. 총리 글을 보면은 그냥 그 의혹 거기에 대해서 국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내가 진상을 다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방송 사이트를 링크 걸어줬어요. 국회 방송 사이트를? 예. 근데 국회 방송 사이트 들어가서 알아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니, 뭐가 가짜인지, 뭐를 반박하고 싶은지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데 그게 뭔가 정확하게 짚어주질 않는 불친절함이 느껴졌다. 이 말씀.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엔간이요. 두 번째 엔간은 정치한다는 오해 사기 딱 좋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인 평판에 가장 예민한 집단이 어딜까요? 정치인들이죠. 그렇죠. 정치는 언론 보도에 죽고 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황 전 총리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 전 총리가 언론 보도를 비판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5월에 이제 퇴임한 직후에 저 퇴임합니다 이러면서 글 올리고 난 다음에 벌써 5번째 언론 보도에 반박성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거였었죠? 5월 20일이었는데요. 한겨레 신문이 왕이 뒤통수 친 황교안 언급하며 사드 압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 안 하고 난 다음에 사드 덜컥 배치하고 나서 중국이 굉장히 불쾌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 사실과 다르다. 이런 장문의 반박성 글을 올렸고요. 5월 30일에는 세월호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이때 글머리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이것도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고요. 7월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글머리가 뭐였냐면은 황망합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반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황 전 총리가 억울해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의 평판에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정반대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탄핵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성찰하는 글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정치인들이 아마 해석할 때는 정치한다는 오해사기 딱 좋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행간이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정치는 기다리는 게 아니다입니다. 이건 또 갑자기 왜 나오는 얘기입니까? 어제 황 전 총리가 올린 글 보면은요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거요? 언론 보도를 반박한 다음에 미래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글이 등장합니다.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메시지. 네. 그러니까 이걸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앞두고 날 좀 호출해 주십시오. 나 정치하고 싶거든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은 문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어필을 하는 메시지였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런데요. 잘 아시다시피 정치는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만약 하고 싶다면 꽃가마 태워서 데려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치에 대해서 뛰어들고 험한 길도 질척거리는 길도 내 스스로 개척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맞다는 겁니다. 가짜 뉴스라고 비판하며 다시 등장한 황 전 총리 오늘의 행간.